차라리 내 목을 쳐라. 어찌 임금이 오랑캐 발치에 머리를 조아린단 말이냐. 남한산성의 서문이 열리고 소복 차림의 인조가 얼어붙은 강토 위로 발을 내딛습니다. 청나라 군사들의 비웃음 섞인 함성, 사이로 인조의 거친 숨소리가 공포처럼 번집니다. 조선의 왕이 만주 벌판에 서온 황제 앞에 무릎을 꿇고 차가운 바닥에 머리를 찍기 시작합니다. 둔탁한 파열음과 함께 이마에서 흐른 선혈이 하얀 눈을 붉게 젖힙니다. 조선 역사상 가장 처참했던 이 삼전도의 굴욕이 벌어진 데에는 단순히 국력이 약해서가 아닌 아주 충격적인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명분에 미친 조정의 눈먼 고집과 왕위를 찬탈했다는 정통성 콤플렉스에 갇힌 인조의 지독한 불안감이 만들어낸 자가당착의 덫이었습니다. 왕이 고개를 숙일 때마다 백성들의 곡소리는 산천을 뒤흔듭니다. 하지만 인조의 눈은 슬픔이 아닌 자신을 사지로 몰아넣은 공신들과 자신보다 영특한 아들을 향한 도끼 어린 의심으로 번뜩이기 시작합니다. 치욕의 끝에서 왕은 결심합니다. 이 굴욕을 씻기 위해서라면 설령 내 핏줄이라도 괴물이 되어 짓밟겠노라고. 눈물 섞인 피가 얼어붙으며 조선의 가장 어두운 80년사가 비극의 소막을 올립니다. 나를 왕으로 만든 칼이 이제 내 목을 겨누는구나. 내 이놈 이괄을 내 정녕 믿었거늘. 한밤중 대궐의 고요를 깨는 비보가 전해집니다. 반정의 1등 공신이자 북방을 지키던 맹장 이괄이 반란의 기치를 들고 한양을 향해 진격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인조는 공포에 질려 사시나무 떨듯 손을 떱니다. 왕의 오른 지 고작 1년, 백성들을 구제하겠다던 포부는 간데없고 오직 살아야겠다는 본능만이 그를 지배합니다. 조선의 왕이 도성을 버리고 피난길에 오르는 이 참혹한 사태가 벌어진 데에는 아주 충격적인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공을 세운 신하들을 끊임없이 의심하고 토사구 팽하려 했던 인조의 지독한 불신과 권력의 단물을 두고 버린 공신들 간에 추악한 밥그릇 싸움이 낳은 인재였습니다. 피난길, 진흙탕에 빠진 어가유지아를 보며 백성들은 왕에게 돌을 던집니다. 우리를 버리고 어디를 가시나이까 라는 절규가 들려오지만 인조는 귀를 막은 채 남쪽으로 달아납니다. 반란군에 의해 한양이 점령당하고 다른 왕족이 추대되었다는 소식에 인조의 눈동자는 광기로 흔들립니다. 이 사건은 인조에게 깊은 트라우마를 남겼고 이후 그는 충성스러운 신하와 혈육마저 잠재적 반역자로 간주하며 스스로를 고립된 성에 가두기 시작합니다. 형제의 의라고 오랑캐의 피 묻은 손을 잡느니 차라리 사직을 깨끗이 끝내겠다. 압록강을 건넌 후금의 기병대가 노도와 같이 남하하며 평안도 일대를 불바다로 만듭니다. 불길 속에서 울부짖는 백성들의 비명에도 불구하고 한양의 조정은 여전히 종이 위의 명분, 싸움에 여념이 없습니다. 인조는 전란의 책임 앞에서 또다시 강화도로 몸을 숨기며 명나라에 대한 의리만을 외치는 신하들의 목소리 뒤로 숨어버립니다. 강력한 후금의 군대가 이토록 쉽고 빠르게 조선의 심장부를 겨누게 된 데에는 아주 충격적인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광해군이 쌓아온 실리적인 방어 체계를 오랑캐와 통했다는 이유만으로 전부 폐기해버린 인조 정권의 자만심이었습니다. 이들은 칼보다 붓이 무거웠고 현실의 적군보다 허상의 명분을 더 두려워했습니다. 강화도의 차가운 바다, 안개 속에서 인조는 결국 후금과 형제의 맹약을 맺는 굴욕적인 화친 서약서에 수결합니다. 겉으로는 평화를 얻은 듯했으나 이는 더 큰 재앙인 병자호란을 부르는 지연체계일 뿐이었습니다. 왕의 고집이 불러온 대가는 고스란히 백성들의 피로 치러졌고 인조의 가슴 속엔 청나라를 향한 복수심보다 자신의 실책을 가리려는 비겁한 자기 합리화가 더 크게 자리 잡기 시작합니다. 내 이놈, 청나라 황제의 개가 되어 돌아온 것이냐? 내 눈앞에서 당장 저 요망한 서양 물건들을 치워라. 8년 만에 볼모 생활을 마치고 돌아온 소현세자를 맞이한 것은 따뜻한 포옹이 아닌 인조의 서늘한 눈초리였습니다. 세자는 청나라에 발달된 문물을 데려와 도탄에 빠진 조선을 구하자며 무릎을 꿇고 간청합니다. 그러나 인조의 눈에 비친 아들은 자신의 치욕삼전도를 목격한 증인이자 청나라를 등에 업고 자신의 왕좌를 찬탈하러 온 위협적인 경쟁자일 뿐이었습니다. 친아버지가 아들을 원수처럼 증오하며 죽음으로 몰아넣게 된 데에는 아주 충격적인 이유가 있었습니다. 인조는 세자가 가져온 서양의 과학기구와 천주교, 서적들을 왕권을 부정하는 사술로 규정했을 뿐만 아니라 청나라가 자신을 폐위시키고 세자를 왕으로 세울지도 모른다는 극심한 피해망상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결국 귀국한 지 불과 2달 만에 세자는 의문의 고열에 시달리며 쓰러집니다. 온몸이 검게 변하고 눈과 코에서 피를 흘리며 죽어가는 아들을 보면서도 인조는 어이를 물리치고 세자의 시신을 서둘러 입관하도록 명령합니다.
아들의 죽음을 슬퍼하기는커녕 며느리인 강빈에게 반역의 굴레를 씌워 사약을 내리는 인조의 모습은 권력이라는 괴물에 잡아먹힌 한 인간의 파멸을 적나라하게 보여줍니다. 아무도 믿지 마라. 저들이 내 아들을 죽이고 이제는 이 늙은 왕의 숨통을 조이려 하는구나. 어둠이 짙게 깔린 침전. 인조는 환각과 환청에 시달리며 허공을 향해 칼을 휘두릅니다. 자신을 지켜준 공신들은 이미 권력의 향방을 찾아 떠났고 남은 것은 아들을 죽였다. 은 죄책감과 언제든 축출될 수 있다는 광기 어린 공포뿐입니다. 한때는 반정의 주인공이었으나 이제 그는 궁궐이라는 거대한 감옥에 스스로를 가둔 초라한 노인에 불과합니다. 조선의 왕이 이토록 처참하게 망가진 채 최후를 맞이하게 된 데에는 아주 충격적인 이유가 있었습니다. 인조는 죽는 순간까지 자신의 실책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나라를 망친 것이 자신의 무능이 아니라 자신을 보필하지 못한 신하들과 배은망덕한 혈육들의 탓이라 믿으며 스스로를 피해자로 포장했습니다. 진실을 외면한 대가는 지독한 고독이었습니다. 1649년 5월 인조는 싸늘한 시신이 되어 발견됩니다. 그의 사후 역사는 그를 치욕을 견뎌낸 왕이 아닌 무능으로 나라를 도탄에 빠뜨리고 아들마저 죽인 비정한 군주로 기억합니다. 핏빛으로 얼룩진 그의 치세는 끝이 났지만 그가 남긴 당쟁의 불씨와 사대주의의 굴레는 조선의 앞날에 길고 어두운 그림자를 드리웁니다. 무너진 왕좌 위에 남은 것은 차가운 바람뿐. 역사는 오늘날 우리에게 묻습니다. 명분이라는 허상이 생명보다 소중했는가?